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5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3,3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22명, 해외 유입은 23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 숫자는 45명입니다. 그래서 국내 누적 확진자의 숫자는 13,33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80세 이상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사망자는 288명입니다.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는 98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3천 명 이상 검사를 받고 있고요. 네. 신규 확진자 45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국내 발생이 22명, 해외 유입이 23명으로 해외 유입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14명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8명, 대전 7명, 그리고 광주, 전남, 경남 각각 3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북에서 2명, 그리고 인천에서 1명, 또 검역에서 4명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환자 상태를 보면 어제 중증 이상 환자분들이요 26명으로요. 매일 한 30명대를 유지하다가 어저께 20명대로 줄었습니다. 네. 이 중증 환자가 다시 줄면서 이 중환자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잠시 뒤 브리핑에서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수도권과 이제 대전, 광주에 대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해서 볼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유입이 계속해서 꾸준히 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오늘 정세균 총리가 언급을 했죠. 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 네. 있어서 정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걸 확인서. 의무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 PCR, 우리 확진 검사에서 음성인 것을 확인한 사람만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혀서요. 네. 잠시 후에 또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죄송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22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3명입니다. 확진 환자는 총 13,338명이며 현재 985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분이 사망하셔서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총 288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 유입 관리 강화 방안,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긴장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들께서 감염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실제 방역 수칙 준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 시행되는 교회에서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하에 교단과 신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철저하게 방역 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이 해제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는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택 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 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 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습니다.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성선 검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 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제부터 전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하겠습니다. 직항 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공간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 시스템 상황판을 도입하고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자가격리자 관리를 체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단 해외 출국 사례가 발생하여 이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가격리자 출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출국 심사 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자를 우선 선별토록 하였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한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 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합니다.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의 준수는 접촉자와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과 장애인 돌봄 공백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지난 2월부터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넉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 537개 시설 중 73.5%인 8만 1,279개의 시설이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고 여름철을 맞이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시설의 사전 준비 사항과 지역의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7월 13일부터 일주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 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는 우선 가능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다시 중단합니다.
또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휴가 연장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방학 중 돌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한시적으로 월 20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관리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 이용시설에서의 감염 발생을 차단하면서 취약계층의 보호도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정규 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도 여러분의 안전한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역 수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서 향후 방역 관리 상황과 집단 감염 발생 추이를 평가하여 상황이 안정되면 준수 의무를 해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예배가 첫 시작인 만큼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 예배 외의 교회의 행사와 모임은 취소하여 주시고 침방울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관리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당부 말씀은 결코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주말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광주와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 산발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 당국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루의 방심이 한 달의 일상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2주간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감염이 연결되지는 않지만 해외 유입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또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우리 의료 체계에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대책이 나왔죠. 네, 정확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유입자가 계속 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의료진 그 치료 역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이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시 이 출발일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그러니까 확진 검사에서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이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어제부터 전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이렇게 운항하도록 했고요. 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지금 시행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부정기 항공편도 간편, 이렇게 줄이는 그렇군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직항 노선이 있는 그런 국가의 경우에도요, 이 제외 공간을 통해서 항공기 탑승 전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 현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위험도 평가 대상 국가들에 대한 것들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외국 상황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확진자 수도 사망자도 53만 명이 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입된 숫자도 이제 국내 유행 상황을 보면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숫자보다 해외 유입 숫자가 확연히 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유입 이 숫자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험도 평가를 해서 이제 비자와 항공권에 대한 것도 조절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자가 격리자 관련해서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이 나왔어요. 네, 네. 최근에 이 자가 격리자 중에서 이제 출국한 사례가 그렇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 7월 8일부터 출국 심사를 할 때 이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격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우선 선별토로 하도록 네. 했고요. 이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 간에 이제 24시간 한 라인을 구축해서 교차로 검증하는 절차도 그렇군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가 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오히려 이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겐 좀 부당할 수도 있어서요. 무단 네. 이탈의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어서요. 이제 임종이나 이 네.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진단 검사를 해서 음성인 거 확인하고 네. 이제 공항 이동 과정 관리를 갖다가 잘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출국하는 것도 지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최근 사례에 이제 드러난 과정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또 네. 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또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운영을 중단했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7월 20일부터 이용을 재개하면서 또 관리 방안도 언급이 됐어요. 네, 사실 코로나19 확산 네. 우려해서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넉 달 넘게 네. 현재 총 한 11만여 개 시설 중에서 73%인 한 8만여 개가 지금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제 7월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시설의 사전 준비 사항을 이제 파악하고 지역의 네.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먼저 7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사회복지 이용 시설에 대해서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리핑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전반적인 현황들을 보면 수도권과 역시 대전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생활 속 공간들 또 뭐 고시원이나 방문판매업체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계속 연이어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그 개인 방역들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인데요. 결국 산발적 감염, 오늘도 뭐 국내 확진자 숫자는 네. 지금 22명입니다. 네. 결국 이 단계에서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키는 것만이 이 산발적인 감염을, 그 산발적인 감염이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확대되는 것,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결국 이 3대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네. 마스크 착용이고요. 두 번째가 거리를 두는 것. 거리두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또 이제 손 씻는 것, 손 잘 씻는 것들 이것만 잘 지켜도 감염을 크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례들을 보면 이제 특히 종교기관, 교회에서의 이제 감염들이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오늘 18시부터 교회에서의 그 방역 수칙이 좀 의무화되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에는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가 됩니다. 단체 식사도 금지가 되고요. 네.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가 된다는 건데요. 물론 방역 당국은 앞서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방역에 네. 협조해주고 있고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교단이 성도분들이 여러분께서 이제 부담을 더 감소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네. 이 마음이 무겁다는 건데요.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은 결국은 교회 소모임 위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6월 원어성경 연구회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개척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그리고 경기 안양 주 영광교회에서도 이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무화가 되면 교회 출입자 관리도 깐깐해져서요. 각 교회에선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이 QR 코드 기반의 어떤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요. 네. 만약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수기로 작성해야 할 경우 이름하고 전화번호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방역 당국은 이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진 않았습니다.
방역 수위만 높여서 강화를 여파를 했군요. 네. 최소화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일부 이제 교회나 교인들은 정부 대책에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코로나19이 있어서 교회 소모임 관련 집단 유행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최선이다. 이 방역 당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여기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지속되다 보니까 뭐 지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활 방역의 주체로서 개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7시간 만에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상황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소는 서울 숙정문과 삼청각 사이에 있는 북악산 자락입니다. 박 시장의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와룡공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700여 명과 소방견, 드론까지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끝에 발견했습니다. 소방구조견이 먼저 발견을 하고 이어가던 소방대원과 우리 기동대원이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겉모습과 주변에서 발견된 소지품 등을 토대로 박 시장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어제 오전 서울 가회동 공관을 나선 뒤 택시를 타고 와룡공원에 왔고 이후 걸어서 북악산 자락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타살 혐의는 없어 보이지만 향후 연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족을 고려해 구체적인 추정 사인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박 시장은 어제 아침 갑자기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공간을 떠났습니다. 나가면서 이상한 말을 남겼고 연락이 끊기자 딸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시는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오후에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박 시장은 대변인실에 최근 일정이 많아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분 뒤 박 시장은 모자를 쓰고 등산 배낭을 맨 채 서울 가해동에 있는 공간에 나섰습니다. 이때 딸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고 9분 뒤엔 와룡공원 주변 CCTV에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로 전화기가 꺼져 있고 6시간 넘게 연락이 되지 않자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최초 신고는 17시 17분에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색 시작은 17시 30분부터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하는 동안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이 이틀 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박 시장의 전 비서였던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것은 사실 접수되었고 그에 대해 수사 중에는 있는데 A씨는 비서로 일한 2017년 이후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와 박 시장의 사망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화재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전남 고흥군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이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도 9명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양창희 기자, 인명피해가 큰데요.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화재 현장에서는 내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유리를 깨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층 높이의 병원 건물에 소방대원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화재는 5시간 전쯤인 오전 6시에 모두 진화가 끝났지만 여전히 화재 원인을 확인하고 또 내부를 수습하는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병원 관계자가 1층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화재를 목격한 주민들은 병원 건물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왔고 또 주변 주택으로까지 연기가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50여 명을 투입해서 2시간 20분 만에 진화를 마쳤습니다. 7층 높이의 병원 안에는 입원 환자 69명과 간호사 7명 등 89명이 있었는데요. 환자 다수는 3층과 6층 병동에 있었고 1층에서 올라온 연기를 흡입한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2층과 3층 계단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애초 50여 명으로 알려졌던 부상자는 소방당국이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입원 환자들입니다. 이 가운데 중상자는 9명으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외에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고흥과 보성, 순천 등 병원 6곳으로 나뉘어 이송됐습니다. 이들 환자 상당수는 옥상에서 소방서 사다리차를 통해 구조됐고 인근 이삿짐 센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6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흥 윤호 21병원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중호우 소식입니다. 부산은 현재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110mm가 내렸고 오늘 밤까지 부산에는 60mm가 넘는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김영록 기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다고요? 네, 밤사이 약하게 내리던 비가 아침이 되면서 장대비로 바뀌어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도 이따금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오전 7시 반을 기해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대체했습니다. 또 오전 10시를 기해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110mm 정도입니다. 지역 편차도 있는데 해안가인 남구는 130mm의 비가 내렸고 해운대구와 영도구 역시 12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부산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1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오전 8시 25분부터는 세변교, 연안교 등 온천천 일대 하부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는 등 침수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종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9m에서 최고 14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된 만큼 간판 등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겠습니다. 바다에서도 최고 4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만조시기와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정부가 잠시 뒤 11시 반부터 부동산 보완 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올리고 취득세 세율 인상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부 박예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앞서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모두 발언이 있었죠? 어떤 게 공개가 됐습니까? 경제부총리가 오전 10시에 이 문제 논의하는 네. 비경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으로 모두 4가지 주요 내용을 알렸습니다. 네. 먼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조치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다주택자나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 마지막으로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개편 등이 마련될 거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뒤 이제 발표가 되면은 이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대책은 네. 1주택자보다는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데 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우선 현행 3.2%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대 6%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네. 취득세 역시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지금보다 2~3배 정도 더 내게 하는 내용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보유하는데 좀 비용을 많이 내도록 하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네. 하면 장기적으로는 현금을 좀 벌 거라는 기대로 집을 가지고 그렇죠. 있던 사람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을 내놓으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 또 취득세 올리는 것도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집 사는 걸 어렵게 만들어서 수요를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죠. 네. 브리핑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예측되기로는 6% 종부세율 같은 경우가
기존의 3.2%보다는 이제 2배 정도 인상이 되면 조세 저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그래서 네. 애초에는 한 4%대 정도로 올리자 이런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해 12.16 대책 때 세금 내는 기준 금액이 되는 공시가격도 현실화했고요. 또 다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선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안 올라도 실제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세율까지 2배 가까이 올리는데 정부 쪽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지만 일단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여당의 의지가 강했고 정부도 여기에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주택자와 관련된 대책이 주를 이루지만 그래도 이제 1주택자들 실소유 관련해서도 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1가구 네. 1주택자, 특히 서민층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는 차별화하겠다. 이게 네. 정부의 기조입니다. 세제와 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오늘 발표 내용 보시면 아마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그 혜택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내용이 좀 포함이 될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양도세 네.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 쪽으로 당정의 의견이 어제 모아졌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하냐 이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소급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발표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죠. 네, 당정 협의로 주요 내용이 네. 결정된 이번 대책을 두고 누가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 정부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발표자로 나선 홍 부총리는 어제 저녁 늦게 경기도 의왕시에 보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원래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고 의왕시 아파트를 보유해서 다주택 상태인데 그동안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네. 기다리지 않고 발표 하루 전 그냥 의왕시 아파트라도 처분해서 다주택 고위공직자 명단에서 벗어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네. 그만큼 요즘에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정부 역시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네. 내놓는 오늘 대책이 얼마나 강할지 또 누구를 겨냥하고 있을지 세율은 어떻게 조정될지 그렇군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30분을 넘어섰는데 약간 지금 브리핑이 늦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금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습니까? 네, 원래는 네. 이번 주에 세금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공급에 그렇군요. 대한 자세한 대책은 좀 천천히 내놓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는데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민심, 여론 이런 것들이 워낙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공급 문제도 그렇군요. 주요 내용은 밝히지 않은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착석을 했고요. 정부의 대책 직접 현장 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0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시고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총리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 위협은 물론 생계 위협도 가져와 지금 온 국민이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방역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시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 안정은 경제정책 운영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투자, 법인거래 등 시장 과열 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6일직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경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들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투기소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기조를 확실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다음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주택자 등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임대등록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소유자 부담 경감입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원주택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 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에서 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 최초로 3 내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 실소유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 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규제지역에 지정 변경 전의 대출 규제를 잔금 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 대출 금지는 0.5%포인트 인하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안정되게 전세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대상 전세 대출 한도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주택 공급 방안 마련 계획입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더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 내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 공급 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구성하여 도심의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 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검토, 그리고 공공관리형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촉진, 그리고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 공급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 상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 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어 보유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 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즉 현재 과표 기준에 따라 0.6%에서 3.2% 수준입니다만 이를 1.2%에서 6%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 종부세의 중과세율 인상에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도 더 적은 0.4%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99%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의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과 보유 단계에 이어 양도 단계 과세 강화입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리겠습니다.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12, 16 대책보다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입니다. 당초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거시장의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 왔습니다. 이에 4년 등록임대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하여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 의무 임대 기간이 도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 경과 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언급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완료 시에 정부로서는 전월세 가격의 DB 구축,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 그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하여 풍부한 유동성,
임대사업을 완용한 다주택 소유, 갭 투자 등 다양한 분석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 정책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최우선의 민생 정책 중에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 주거 안정이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해드리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다혜입니다. 먼저 부총리님께 질문 드립니다. 근본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정책이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께 질문 드리는데요.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대응 방안이 뭔지 문의드립니다. 예, 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 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좀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 국토부 장관님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대차 3법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되어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그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년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오마이뉴스의 신상호 기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드릴 건데요. 일단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거나 하는 이런 주택 가격을 상향시키는 이런 형태로 공급이 될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 들으셨습니다. 경제부 박예원 기자와 함께 발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4가지 원칙이 나왔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주택 공급 확대, 세금 문제, 임대사업자인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눈에 띄는 부분을 3가지 꼽으라면 네. 세금, 그리고 세금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향 예상했던 대로 현재 최고세율 3.2%를 6%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더 눈에 띄는 건 취득세 인상 폭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1에서 3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수준이었고요. 4주택 이상만 다주택으로 봐서 4%를 매겼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주택자는 8%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입니다. 10억 원짜리 가격 있는 주택 취득하면 취득세로만 1억 2천만 원 내야 되는 거죠.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양도세도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 70%로 1년 미만 단기 보유자 세율을 정해서요. 크게 인상했고요. 2주택, 3주택,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를 더하는 것에서 20%포인트 더하고 네. 3주택자는 30%포인트 더하는 걸로 10%포인트나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하고 보유하고 팔 때 모두 다 이제 세금이 다 인상이 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요자 부담 경감인데요. 관련해서도 이제 입주 전 주택자, 1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대출 때문에 문제 고민인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언급이 됐어요. 네,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네. 먼저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 공급을 국민주택이 원래 20%였는데 25%로 늘리고요. 민영주택은 아예 0% 이런 배려가 없었는데 15%까지 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또 소득 기준도 넉넉히 잡아서 4인 가구 월소득 809만 원 정도면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요. 분양가 6억 원 이하면 맞벌이 부부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정도 안에만 들어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세제 혜택도 주어졌는데요. 취득세는 감면하는 쪽으로 혜택을 주고 재산세도 인하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하고 그렇군요. 수도권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중저가 주택은 앞으로 조정을 통해서 재산세도 내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사업자 제도 앞에서 계약했던 기간만 끝나면 기존의 제도는 모두 폐지하고 혜택도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번째의 원칙이 이제 주택 공급 확대인데 관련해서는 언급이 됐었죠? 네, 언급은 됐지만 크게 원칙적인 부분만 언급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차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신도시, 3기 신도시 용적률은 상향하겠다. 또 도시 주변의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5가지 정도 발표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정부가 차차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원칙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세까지 인상했을 경우에는 혹시 이제 거래 위축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가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일단 오늘 오른 세금이 대부분 다주택자 그리고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빨리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주로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예원 기자였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